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운동량이라고 하는 걸 적용을 시켜서 우리가 한번 충돌 현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충돌 현상을 생각을 할 때는 우리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비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을 이해를 하는 게 이게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예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여기에 탄성 충돌 그리고 비탄성 충돌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저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 거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직관적으로 이해를 먼저 한번 해보세요. 지금부터 먼저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단 이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머릿속으로 탄성 충돌 예를 하나 떠올려 보세요. 떠올렸어요? 자, 그럼 또 하나 여기 보면은 비탄성 충돌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탄성 충돌 모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델을 찾아내야 돼요. 먼저 그게 중요해요. 두 가지 현상에 대해서 모델을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있는 탄성 충돌과 비탄성 충돌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깐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거를 예를 들는 게 가장 이해하기가 쉽냐면, 일반적으로 물리학을 설명을 할 때 탄성 충돌은 당구공 충돌이라고 하는 걸 예를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머릿속으로 지금부터 상상을 해봐요. 당구공 두 개가 있고 충돌을 한다라고 하는 경우를 머릿속으로 지금부터 한번 상상들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로 그런 경우예요. 지금 여기 물리실험실에는 당구공이 없어서 제가 여기에 있는 그냥 노란 색깔 공 두 가지로 설명을 할게요. 자, 지금과 같이 노란 색깔 두 개의 공이 있을 때 서로 양쪽에서 질량을 가지고 속도를 가지고 이동해 와서 평행하고 충돌하면은 그 뒤에 어떻게 되겠어요? 두 물체는 서로 어느 방향으로인가 이렇게 튀어나갈 거예요. 근데 여기에 어떤 현상, 어떤 특징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서로 특징 자체가 충돌 전후, 전과 후에 모양 자체가 변하지를 않죠. 바로 이런 경우를 우리가 탄성 충돌이라고 해요. 또는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모델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쇠구슬 두 개가 충돌하는 현상일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봐요. 지금 쇠구슬 두 개가 충돌을 했어요. 그 뒤에 어느 방향인가 튀어나가고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손으로 붙잡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렇잖아요? 바로 이 경우에도 우리가 여기에서는 모양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바로 이런 충돌을 우리가 탄성 충돌이라고 해요. 근데 비탄성 충돌은 여러분들은 어떤 모델을 생각을 했어요? 어떤 모델을?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어떤 모델을 정했어요? 자, 그러면 비탄성 충돌은 이제 이게 설명을 할 때 가장 좋은 거는, 또는 이해를 할 때 가장 좋은 거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자동차 충돌이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두 대의 자동차가 이렇게 실험용 자동차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 실험용 자동차가 달려와서 양쪽으로 빵 하고 충돌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틀림없이 모양 자체가 찌그러지죠. 자, 그래서 여기도 자동차를 직접 부딪힐 수는 없으니까 제가 여기에 탄성체라고 지금 가정을 한 큰 공이 하나가 있고, 이쪽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박스가 하나가 있어요. 자, 한번 부딪혀볼까요? 빵 하고 부딪히게 되면은 모양 자체가 변했죠? 그렇죠? 바로 이런 식으로 모양 자체가 변하는 충돌을 우리가 이거를 비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쪽에서 자동차가 와서 충돌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틀림없이 자동차 모양이 변형된다라고 하는 걸 직관적으로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바로 이런 경우를 우리가 비탄성 충돌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비탄성 충돌 중에서 또 하나를 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를 다룰 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 이쪽에 이렇게 박스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그냥 공이 있는데, 이 공하고 같이 실험을 해볼까요? 만약에 두 물체가 와서 빵이라고 충돌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물체가 충돌 후에 같이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바로 이런 경우가 완전 비탄성 충돌이 되는 거예요. 이해갔죠? 바로 이런 식 모양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모양 자체를, 모델 자체를 크게 세 가지로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크게 봤을 때 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렇죠? 그럼 당구공 충돌이에요. 또는 볼링공이나 볼링핀 충돌을 말하는 거예요. 또는 쇠구슬 충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비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비탄성 충돌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모양 자체가 완전히 변형되는 말 그대로 비탄성 충돌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비탄성 충돌에서 앞에 완전을 붙여서 충돌 후에 두 물체가 같이 움직이는 경우예요. 제가 좀 아까 실험에서 보여줬던 경우나, 또는 여러분들이 지능 두 개가 충돌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지능 두 개가 충돌을 하게 되면은 빵 충돌한 다음에 서로 달라붙어서 어느 방향으로인가 움직일 거예요. 이렇게 질량 자체가 합쳐져서 움직이는 경우를 우리가 비탄성 충돌 중에서도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기죠? 그러면 왜 탄성 충돌에는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게 없을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돼요. 여기 쇠구슬이라고 하는 좋은 모델이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충돌을 시키면 현상 자체를 잘 봐요. 팡하고 충돌이 됐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충돌이 됐죠? 그랬을 때 모양 자체는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서 틀림없이 딱 하고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소리가 들리죠? 바로 이것처럼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두 물체가 탄성체가 충돌을 했을 때 일부 에너지는 소리나 또는 열을 통해서 또는 빛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갔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탄성 충돌이라고는 할지 몰라도 앞에다가 완전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죠? 에너지의 일부가 우리가 열이나 빛으로 다른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전환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탄성 충돌이라고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부터 우리가 탄성 충돌과 비탄성 충돌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있는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조금 아까 확인한 것처럼 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자체는 운동량하고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돼요. 그런데 비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자체는 운동량 자체는 보존이 되는데 운동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아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른 무언가로 바뀌게 돼 있어요. 다른 무언가는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뀐다는 소리예요. 고립계에 대해서. 근데 이 위치 에너지는 크게 봤을 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나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렇죠? 탄성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비탄성 충돌에서는 운동 에너지 자체가 다른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을 그대로 쓰면 이렇게 될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에 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거는 탄성 충돌하고 우리가 비탄성 충돌 중에서 이제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구별을 할 텐데, 완전 이렇게 가르칠게요. 비탄성 충돌에 대해서 이렇게 논하게 될 건데, 그런데 여기에 특징이 좀 전에 말했듯이 여기 탄성 충돌일 때는 충돌 전후에 운동량 자체가 보존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쓰게 되면은 여기는 우리가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겠죠. 초기 운동량이라고 하는 자체하고 이렇게 이게 등호가 충돌 전후예요. 충돌 전후에 초기 운동량 그리고 나중 운동량 자체가 이렇게 탄성 충돌에서는 보존이 돼요. 그리고 비탄성 충돌에서도 이쪽에서 운동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충돌 전후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쪽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는 여기는 운동 에너지, 초기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나중 운동 에너지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보존이 돼요. 하지만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초기 운동 에너지가 제가 그냥 기호를 이렇게 쓸게요. 기호 자체를 화살표로 쓸게요. 이거는 우리가 위치 에너지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위치 에너지는 크게 봤을 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그리고 또 하나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용수철, 탄성체에 의한 위치 에너지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해두면 이 문제를 다룰 때 수월하게 다룰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개념 자체는 이제 이해를 했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개념 자체를 이해를 하고 우리는 이제 여기 보면은 먼저 완전 비탄성 충돌에 대해서 간단한 예를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이쪽이 더 생각하기가 훨씬 더 쉬워요. 자, 그래서 그쪽의 예를 잠깐 보게 되면은 우리는 다음과 같이 논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은 이렇게 봐서 우리가 완전 비탄성 충돌에 지금 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설명을 했듯이 지금부터 여기에 있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물론 이거 테니스공이에요. 테니스공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은 이쪽 테니스공을 우리가 공무차력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면 두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저 그림처럼 이렇게 두 물체가 각자 질량을 가지고 각자 초기 속도를 가지고 다가오다가 빵 하고 충돌을 했어요. 여기에서 각자 튀어나가면은 이거는 탄성 충돌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두 물체가 만약에 빵 하고 충돌한 다음에 그 뒤에 질량이 합쳐져서 한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거를 좀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탄성 충돌 그리고 비탄성 충돌 중에서도 지금 완전 비탄성 충돌을 이렇게 다뤄보려고 하는 중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꼭 여기를 용어로서 기억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시험 모델로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완전 비탄성 충돌을 다룰 건데 좀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완전 비탄성 충돌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운동량은 충돌 전후에 보존이 돼요. 하지만 운동 에너지는 보존되지가 않아요. 운동 에너지는 이게 어떤 공간으로 이렇게 바뀌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이렇게
먼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이 문제를 우리가 다룰 때 만약에 지금과 같은 경우에 우리가 나중 속도에 관심이 많은데 나중 속도, 그러니까 두 물체가 각자의 질량과 각자의 속도를 가지고 와서 팡 충돌한 다음에 그 뒤에 같이 움직였어요. 이렇게 움직였을 때 우리가 나중 속도에 관심을 갖고 계산을 해보면은 여기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겠죠. 우리는 여기에는 지금 여기에 완전 비타성 충돌에서도 우리가 지금 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무엇이 여기는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별을 해줄게요. 어떤 게 보존이 된다고 그랬냐면 운동량 자체는 보존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충돌 전후에 운동량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이 식에 의해서 등호를 가지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쪽을 충돌 전, 이쪽을 충돌 후라고 한다면 충돌 전에 두 물체는 틀림없이 서로 운동량을 가지고 움직여 봤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운동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뉴턴의 이법칙에 의해서 F = ma에서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가 dt에 d 여기를 v로 이렇게 바꿔주고 그리고 여기 질량을 안쪽으로 넣은 거예요. 여기를 mv로 이렇게 바꿔준 거죠. 이렇게 바꿔주고 그리고 우리가 뉴턴의 이 법칙을 일반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여기에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들어있는 mv라고 하는 이만큼 값을 이거를 운동량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을 어떻게 쓸 수가 있겠어요? 여기가 질량 1이라고 한다면 이쪽은 질량 1의 초기 속도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초기 속도로 이렇게 움직일 테고 그리고 충돌 전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여기에 있는 m2도 초기 속도로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m2의 v의 초기 속도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충돌 후를 논해야 되는데 충돌 후는 어떻게 됐어요? 팡하고 충돌하면서 서로 질량이 합쳐졌죠? 합쳐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을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쪽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m1 플러스 m2가 되는 거예요. m2를 써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충돌 후에 두 물체가 합쳐져서 움직이는 그 속도를 대문자 v로 이렇게 쓴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속도가 이게 충돌 후에 나중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충돌 후에 나중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는 이거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지금 이거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이쪽은 m1, m2라고 하는 질량값이 들어갈 테고 이쪽은 이렇게 m1의 실제는 m1의 운동량인 거죠. 이쪽은 m2라고 하는 거에 운동량인 거죠. 바로 이런 꼴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쪽은 m2에다가 v2의 축이치를 이렇게 곱해주면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나중 속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나중 속도예요. 나중 속도. 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문제를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완전 비타성 충돌 문제에서 근데 이 완전 비타성 충돌 문제에서 꼭 두 물체가 양쪽에서 같이 움직여 오지 않아도 될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한 물체는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의 물체는 정지되어 있고 하나의 물체가 달려와서 빵하고 충돌해서 같이 갈 수도 있겠죠. 바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단순화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약간 바꾸면 되는데 어떻게 변형시키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들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생각들 해봤어요?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M2인 물체가 정지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M2라고 하는 거는 초기 속도가 없이 정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정지가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서 두 물체가 와서 팡하고 충돌한 다음에 그 뒤에 움직이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M2의 초기 속도가 0인 거예요. 그러면 문제 자체는 단순화지겠죠. 어떻게 단순화가 될 수가 있냐면 M2의 초기 속도가 0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별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위에 있는 여기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쓸 때 다음과 같이 쓰면 되겠죠. 이쪽은 M1은 이렇게 초기 속도를 가지고 이동을 해 올 테고 그리고 여기에 M2는 지금 보면은 정지되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가 정지, 어떤 게 M2가 정지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0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됐어요? 두 물체는 하나는 정지되어 있고 하나는 이동해서 팡하고 부딪힌 다음에 같이 움직였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똑같게 되겠죠. 이쪽은 질량의 M1 플러스 M2가 될 테고 여기는 나중 속도로 이렇게 써주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바로 정지되어 있을 때 이때 우리가 나중 속도를 이렇게 구하게 되면은 그러면
질량 m1 이동하는 물체겠죠? 여기에다가 그 물체의 초기 속도를 이렇게 곱해주면 될 거예요. 여기에다가 물체가 이동해오는 초기 속도를 곱한 값으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물체를 다양하게 이렇게 다뤄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봐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두 물체가 와서 충돌을 하는 경우에요. 이때를 다루고 있는데 실제 이 물체는 반대로 생각해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거냐면 두 물체가 와서 이렇게 충돌해서 하는 이 현상이나 실제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원래 합쳐져 있던 물체가 분할돼서 나가는 현상이나 서로 같아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봐요. 두 물체가 와서 빵하고 충돌해서 합쳐졌어요. 이런 현상이나 또는 합쳐져 있던 물체가 이렇게 두 물체를 분리되는 현상이나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운동량과 충돌이라고 하는 문제를 다룰 때 여러분들 보고 머릿속으로 하나 사고 실험을 해보세요 한 예가 있었어요. 어떤 예였었냐면 큰 우주선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처럼 큰 우주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조그마한 우주선이 원래는 이 우주선 안에 있다가 이게 분리돼서 이렇게 그 속도를 가지고 이동해 갔을 때예요. 이 문제에서 기억나죠? 그렇죠? 바로 이런 경우에 제가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이 큰 모션은 이 우주선, 이쪽 우주선은 도대체 얼마만큼 속도로 뒤쪽으로 밀릴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고 생각을 해보라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아주 단순해 보이는데 이 문제를 해결을 할 때 먼저 우리는 뉴턴의 이 법칙 F=ma를 이용을 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힘도 없고 가속도도 정의가 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뉴턴의 이 법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을 시키려고 하더라도 에너지 보존 법칙도 운동 에너지나 위치 에너지가 정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 자체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운동학적 방정식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지금 여기에 있는 큰 우주선의 질량하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는 조그마한 우주선, 이걸 우주선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조그마한 우주선의 질량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정보는 하나 어떤 게 있냐면 이건 큰 우주선하고 처음에 전기되어 있다라고 보더라도 이 우주선이 이렇게 나갔을 때 이 우주선이 출발한 속도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F=ma나 뉴턴의 이 법칙이나 또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나 또는 운동학적 방정식으로 풀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방법을 이렇게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이 문제 자체를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쉽게 해결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들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두 물체가 와서 빵하고 충돌하는 현상이나 그리고 제가 예를 들었듯이 두 물체가 분리되는 현상이나 실제는 같아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다룰 때 다시 말해서 이런 경우를 투바디 문제라고 해요. 이체 문제, 투바디 문제의 충돌 문제를 다룰 때 바로 우리는 여기에 있는 운동량 보존 법칙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문제 자체를 수월하고 쉽게 다룰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뒤쪽으로 가면은 이제 한 가지가 더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먼저 알고 있어야 될 게 어떤 거냐면 우리는 지금 운동량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다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운동량이 보존되는 거예요. 운동량 보존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운동량이라고 하는 이만큼 값을 본다고 했을 때 여기를 우리가 선운동량이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선운동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거예요. 여기 지금 칠판 지우개가 있는데 제가 얘를 밀면은 이 안에 있는 모든 입자는 다 같은 방향으로 힘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선운동이라고 해요. 또는 병진운동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운동과 다른 게 하나가 있죠. 어떤 게 있냐면 만약에 여기에 회전축이 있다고 한다면 이 물체는 이렇게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때는 우리가 힘을 가한 방향하고 모든 입자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회전운동과 구별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힘을 가했을 때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입자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선운동 또는 병진운동에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회전축이 있다고 한다면 이때는 힘을 가했을 때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운동을 하는 이렇게 회전운동이 있어요. 돌아가는 회전운동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선운동량이라고 한다면 선운동량이라고 쓸 때는 우리가 물론 여기에 보존이 돼요. 그래서 선운동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운동량을 우리가 P=mv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값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전에 말했듯이 우리가 회전운동일 때는 여기가 회전운동 이때는 선운동이에요. 이쪽에다가 이렇게 쓸까요?
선운동일 때는 우리가 선운동량이라고 하는 걸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회전운동이라고 할 때는 여기를 이렇게 묶어줄게요. 회전운동일 때라고 할 때는, 이때는 우리가 각운동량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각운동량이라고 하고, 여기는 기호 자체를 L로 써요. 이렇게 L로 쓰고,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꼴이냐면 이렇게 거리에다가 운동량, 여기 있는 운동량을 이렇게 곱해준 값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여기 R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우리가 고정축으로부터, 어떤 고정축으로부터 돌아가는 데까지, 힘을 가해서 돌아가는 데까지 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반을 생각하면 쉬운데, 어떤 이런 식으로 원반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가 지금 회전축이잖아요.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힘을 가하는데, 제가 여기를 힘을 가해서 밀게 되면은 거기까지 거리가 R이에요. 바로 그거를 이렇게 뜻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각운동량이라고 하는 자체도 벡터예요. 물론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쪽 선운동을 따질 때도 여기 속도가 벡터이기 때문에 얘도 이렇게 벡터를 쓸 수가 있어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여기에 있는 값을 이렇게 대입해서 쓰게 되고, 여기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하는 거를 없애게 되면은 여기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여기는 R이라고 하는 거에 여기는 M, V에, 그리고 여기가 사인 세타꼴인 거죠. 사인 세타꼴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표현 자체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리고 여기를 만약에 여기가 최대값을 가질 때, 그리고 여기를 바꾸게 되면은 스칼라량으로 쓰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도 여기 운동량이라고 하는 자체를 보통 MV꼴로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쪽은 벡터적인 표현, 여기는 우리가 스칼라적인 표현. 그러면 여기도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여기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또는 이 값을 써서 여기는 그냥 R P로도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최대값을 갖는다면 RM, V로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운동량과 선운동량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을 해서 더 많은 문제들을 다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개념으로 문제를 확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확대를 하는 거냐면, 물체가 선운동을 할 때, 그러니까 힘을 가했을 때 같이 움직이는 경우, 입자가, 그리고 또 하나 힘을 가해서 물체를 돌렸을 때, 회전운동일 때,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운동량이라고 하는 개념을 확대를 해서 선운동과 각운동량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확대를 하고, 여기서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도 보존이 되고 각운동량이라고 하는 것도 보존이 돼요. 바로 이 보존 법칙을 이용을 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선운동, 회전운동에 대해서 훨씬 더 쉽고 단순하고 간편하게 여기에 운동을 기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 자체를 이렇게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부연 설명을 했고, 여러분들은 지금 충돌이라고 하는 현상을 다루고 있는 중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지금 우리가 완전 비탄성 충돌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탄성 충돌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정리들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탄성 충돌에 대해서. 자, 그러면 열심히 들으신 것 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